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시험 직전 파이널 키워드 모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먼저 우리나라 생명보험 역사부터 시작할 건데요. 제가 말한 이야기에 가로 안에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보험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강화도 조약과 재물포 조약 중 어떤 조약일까요?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리고 60년대는 개인보험이 발전했나요? 단체보험이 발전했나요? 바로 단체보험. 그리고 70년대는 개인과 단체 중에 개인,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험 대리점의 역할로 판매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언제 도입되었나요? 1993년, 2003년, 2013년 중에 언젠가요? 바로 2003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사회보장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해당되는 항목들을 바르게 매치시키는 건데요. 사회보험은 끝단어가 이렇게 보험, 또 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4대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렇게 보험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골라주시는 거고요. 공공부조는 잠깐 건너뛰고 사회서비스를 보시면 사회서비스는 끝단어가 복지, 또 여기 복지 이렇게 복지로 끝나는 것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공부조는요, 선생님? 공공부조는 보험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단어로 끝나는 것들이 남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공공부조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사회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시험 진짜 단골 출제 문제니까 꼭 반드시 기억하도록 할게요. 고령화 사회는 5%, 7%, 10% 중에 몇 프로? 바로 7%가 될 거고요. 고령 사회는 10%, 14%, 15% 중에 14%가 됩니다. 초고령 사회는요, 15%, 20%, 30% 중에 20%가 됩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뭐라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이 문제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저출산율, 합계 출산율, 평균 출산율이라고 나오면은 정말 자주 틀리는 게 바로 저출산율을 많이 골라주시면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를 거다? 바로 합계 출산율을 골라주실 겁니다. 4번 재무설계의 필요성. 우리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지출 그래프, 이렇게 소득 그래프. 요거 참고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지출의 흐름은 소득의 흐름보다 지출이 더 완만하게 변화하므로 소득과 지출은 흐름이 불일치하며 따라서 잉여소득이 남는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는 바로 여기 있는 중년기가 된다. 5번 보험계약 관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체크해드리고 문제 같이 읽어드릴게요. 보험계약자는 하는 일이 보험료 납입인가요? 보험금 수령인가요? 내가 내는 돈은 보험료, 이런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계약자의 의무가 되는 거고 이 계약자는 2인 이상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나오는데 뒤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모두 다수가 가능하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계약자와 다른 사람인 경우 이럴 때는 서면 동의를 받는가요? 구두 동의를 받는가요? 바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수익자 이야기가 나올 건데 우리 수익자는 자격 조건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파산자로서 권리가 회복되지 아니한 자는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6번 청약 및 청약 철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인가요? 30일인가요? 증권 나오면 15일, 청약일로부터 물어보면 30일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회사에게 다소 유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날로 할 거냐 따질 때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더 앞에 날, 더 빠른 날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청약 당일 청약 철회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물어보면 그때는 당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청약 철회 불가 계약을 볼 건데요. 청약 철회 불가 계약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전문 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그리고 진단 계약, 그리고 보험기간 1년 이내인 계약이에요. 90일 이내인 계약이에요. 바로
90일 이내인 계약. 주로 오답 보기로 무진단 계약이라든지 1년 이내 계약이 섞여 나오니까 이 점 주의해서 보도록 할게요. 7번 보험계약의 무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누구의 우리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수익자예요? 피보험자예요? 바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면 동의는 전자인증 동의도 포함해요? 불포함해요?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답으로 구두 동의는 안 되지만 전자인증 동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범위에서 생략이 되냐 안 되냐인데 배우자는 생략 안 된다. 즉 배우자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이 무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5세 미만은 만 나이 15세인가요? 보험 나이 15세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럴 때 우리의 대답은 뭔가요? 바로 만 나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제도들은 이런 사회적, 육체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8번 사망 추정 및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실종과 특별 실종 이야기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몇 년간? 3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특별 실종은 위난 등을 당한 자의 생사가 6개월에 1년이에요?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봐주는 거고요. 우리 장애는 원래는 영구적이어야 하지만 한시적 장애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상을 일부 해주거든요. 이때 한시적의 기간은 3년이에요, 5년이에요? 바로 5년이 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 해당 장애 지급률의 10% 또는 20% 중에 바로 20%를 지급한다. 9번 보험금의 지급 기일 보겠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응당 나와야 되는 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보험금을 우리는 중도보험금 또는 만기보험금이라고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보험금들은 지급 시기 며칠 전에 회사가 알려주거든요. 7일이에요, 10일이에요? 바로 일주일, 즉 7일 전에 알려주고 이때는 우리 돈을 낸 사람이 있고 보험사고의 대상이 있는 피보험자 중에 누구에게 알려주는 게 맞아요? 바로 계약자, 돈을 낸 사람, 계약자에게 알려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도와 만기 보험금을 제외한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장애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은 우리가 돈 주세요라는 청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며칠 안에 준다? 3일 안에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단 조사가 필요하게 되면 10일, 14일 중에 10일 안에 지급, 3일, 10일, 그리고 10일 안에 조사가 안 돼서 더 길어질 걸로 예상될 때는 이때는 3개월이에요, 30일, 3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10일, 30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할게요. 10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경우로 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느낌은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해버렸다? 그럼 해지를 못하는 거. 아직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 그때까지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다. 회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해지를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회사가 그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가 없다. 계약 당시 이미 알았어요. 이러니까 해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 지났죠? 그럼 해지가 안 돼요. 그럼 계약 체결로부터는 1년이 지났다. 선생님, 그럼 이것도 지났으니까 해지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계약 체결로부터는 3년이 지나야 해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몇 년밖에 안 지났어요?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아직 해지를 회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요 경우만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11번 부활 부당한 계약 전환 특별 부활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부활이란 거는 보험료 미납 폐지로 인한 해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미납 폐지하고 해약한 금을 받아버리면 부활이 안 되고 아직 안 받은 상태여야만 부활이 되거든요. 근데 읽어보면은 뚜루뚜루뚜루 해가지고 뭐 한 경우에는 부활이 불가능하다. 그럼 안 되는 경우를 찾아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받아버리면.
즉 수령해버리면 부활이 안 된다. 그리고 부당한 계약 전환이라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6개월이냐 3개월이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때는 6개월 안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 중개사는 회사의 소속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의 부당한 계약 전환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중개사의 부당한 계약 전환은 처음부터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내용을 따라 보면은 설계사의 부당한 계약 전환은 6개월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압류 등으로 인하여 강제 해지된 경우에 이거를 특별히 부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특별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 중에 누가 돈을 내면은 그 사람을 계약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누구? 수익자가 돈을 내게 되면은 이제 수익자를 뭘로 보겠다? 계약자로 봐서 부활을 해주는 건데 이런 제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회사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며칠 안에 알려줘야 된다? 7일 안에 알려줘야 되고 며칠 이내에 우리는 부활을 결정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부활을 결정해야 한다. 아시겠죠? 12번에 청구권 소멸시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걸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세요 하는 건 3년 동안 청구권이 가능해요. 근데 회사가 나에게 돈 주세요 하는 건 2년 동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받을 돈인 금, 또 금, 그리고 금, 이런 거는 전부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낸 료를 반환받거나 적립액을 반환받는 거, 이것 또한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환도 3년간 청구가 가능해요. 단 회사가 나에게 받는 료라고 하는 애는 회사가 저에게 받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2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료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뒤에 반환이 붙어 있으면 내가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3년, 료로 끝나버리면 몇 년? 2년. 이거 잘 구분해서 문제 풀어줄게요. 언더라이팅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은 계약 가입할 때 하는 거예요? 끝날 때 하는 거예요? 가입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심사입니까? 보험금 지급 심사입니까? 바로 계약 심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선택을 방지하는 목적이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목적이냐고 하는데 역선택은 가입 전에 정보의 불균형을 방지하는 거고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에 정보의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언더라이팅은 역선택을 방지하는 게 주 목적이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순서대로 고르면 되는데 먼저 설계사, 모집 조직에 의한 선택이 1단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의적 진단이 2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심사 집단인 언더라이터가 하는 게 3단계 심사고 그 선택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확인하는 적부 심사가 최종 단계인 4단계가 되는데 이런 단계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아니고 각 단계별로 뭐 필요가 없다면 생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이 순서대로 골라줄 거예요. 모집 조직에 의한 선택, 의적 진단, 그리고 언더라이터, 계약적부 그리고 받아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을 표준체, 건강한 상황을 우량체, 그리고 다소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표준 미달체라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위험이 점차 낮아지거나 앞으로 이 위험이 없어질 걸로 예상되는 경우는 보험금을 작게, 근데 일정 기간만 작게 주는 보험금 삭감으로 받아주는 게 맞을까요? 계속 보험료를 더 내는 보험료 할증으로 받아주는 게 맞을까요? 이때는 보험금 삭감으로 받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위험이 점차 늘어날 거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보험료 할증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14번 클레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은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된 업무들을 클레임이라고 하고 이런 클레임 담당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격증으로는 CK애류 손해사정사 중에 손해사정사가 되겠습니다. CK애류는 뭔가요? 얘는 위에 있는 언더라이팅 관련된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중에 우리 시험에 영어로 나오는 자격증이 언더라이팅 자격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 자격증은 그냥 언더라이팅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클레임 업무는 대표적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와 계약 적부 확인 중에 뭔가요? 아까 제가 클레임은 보험금 줄 때 하는 일이니까 보험금 지급 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적부 어디서 본 적 없나요? 바로 여기 언더라이팅에서 우리 본 거예요. 그리고 클레임 담당자는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나요? 일반적 지식의 의학 수준을 필요로 하나요? 바로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필요로 한다. 보험 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기 특별법상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몇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써 말해버렸네요. 벌금이 됩니다. 간혹 과태료라는 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아니고 징역과 세트는 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연성사기와 경성사기가 있는데 비교적 가벼운 사기를 우리는 연성사기, 무거운 사기를 경성사기로 본다면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는 어떤 사기? 연성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16번 생명보험설계사 등록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무슨 법에 따라 라고 하는데 다 보험업법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상법을 골라야 되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장 갔는데 너무 머리가 혼란하다 싶으면 오히려 보험업법 하나로 미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업법 등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는데 우리 등록은 전부 원칙은 금융위원회가 돼야 돼요. 현재는 그 금융위원회가 업무를 외주를 주는 게 어디다? 보험연수원이에요? 생명보험협회예요? 바로 보험협회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보험연수원이 답이 될 일은 없어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중에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과감하게 협회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협회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설계사 등록과 말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계약관계는 회사와 설계사가 하는 것을 우리는 위촉과 해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회와 보험설계사의 관계는 우리는 등록과 말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협회와 하는 등록 말소 중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는 등록이고요. 직접도 가능한 거는 말소가 됩니다. 다시 등록은 회사를 통해서만 협회에게 신청이 가능하고 말소는 설계사가 직접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보험대리점과 영업보증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판매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인가요? 설립 형태에 따라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설립 형태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우리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 대리점은 얼마? 1억. 법인 대리점 얼마였죠? 3억. 3억을 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리점은 우리 이렇게 보증금을 예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믿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증금을 안 받는 면제가 되는 겁니다. 19번 보험중개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소속되어 있을까요? 독립적일까요? 중개사 나오면 언제나 독립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우리 설계사와 대리점은 협회에 등록을 했지만 중개사가 나오면 어디에 등록한다? 금감원에 등록한다. 그리고 보증금은 영업 개시 10일 전에요? 7일 전에요? 7일 전에. 그리고 언제나 중개사는 언제나 감독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증금을 예탁하는 것도 언제나 감독원. 아시겠죠? 20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라고 해가지고 방카슈랑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최대 2인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업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겸용여신업자는 처음부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업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요 판매 상품, 우리 금융기관 대리점에서는 주로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1번 공정경쟁질서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요거는 제가 별표를 치고 이야기를 할게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가로친 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숙지를 하실게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은 어디에 인가를 받냐? 우리 허가 인가 신고가 나오면 고민 없이 그냥 금융위원회에 올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몇 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냐 물어보는데 이때는 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신고해라 라고 할 때는 협회에다가 신고해라. 그리고 우리끼리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임직원과 설계사까지만 그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대리점이랑 중개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도록 할게요. 22번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1번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일 회사에 몇 년 이상 재직 중인 설계사가 돼야 됩니까? 3년 이상 재직 중인 생명보험 전속 설계사 또는 대리점도 포함해 주긴 한데 법인 대리점이에요? 개인 대리점이에요? 개인 대리점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몇 년간 인증을 준다? 1년간 상장을 주는 거예요. 이 인증을 어디에서 부여한다? 바로 우리 협회에서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최소 자격 조건으로 1년간 여기도 오타네요. 품질 보증 해지는 1년에 직전 1년 동안 0건이어야 돼요? 3% 미만이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0건이어야 한다. 이거 말고도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기본적인 내용이 더 있거든요. 제가 상단 링크에 중간중간 기본 강의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런 링크들 타고 기본 강의도 반드시 여러 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23번 결산공시 분기별 임시 결산공시 나오는데 결산공시는 매 결산일로부터 1년이 끝나고 남은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고 3년간 공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 분기공시는 분기결산일로부터 끝나고 2개월 안에 공시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영공시 항목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꼭 손익계산서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 이 문제는 상품을 없앨 수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경영공시를 물어보 놓고 보기에 상품 이름을 쭉쭉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없애고 나면 남는 게 경영공시 항목이 되는 겁니다. 24번 수시공시 보도록 할게요. 수시공시는 발생 며칠 이내에 7일 이내 아니면 즉시 공시해서 3년간 공시합니다. 그리고 수시공시 항목은 우리 정기 공시 항목과 수시 공시 항목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수시 공시 항목의 키워드를 보면은 적기, 거액, 중대한, 대주주, 정부기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기 공시 항목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슨 표 그리고 무슨 율 이런 단어 또는 보고서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유념해서 구분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건 이 단어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5번 보험 민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타 금융산업에 비하여 민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은 편에 속한다. 민원의 접수는 보험회사에 해도 됩니다. 금감원에 해도 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아시겠죠? 생명보험협회에서 이 민원 문제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한테 민원 접수하지 마라고 민원 문제 거의 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민원 접수는 협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소비자원에도 해라.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협회에는 민원 접수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직접 또는 방문 및 다양한 방법이에요. 일원화된 방법이에요. 열받아 죽겠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해야 돼요. 뭐로만 접수한다 이러면 더 화가 납니다. 26번 보도록 할게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씩 볼게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주는 거냐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럼 12%냐 15%냐 할 때 일반은 12.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장애인 전용은 1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인 전용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장애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중에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경우만 해주는 거예요.
계약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이 제목에서 미리 답이 나와 있는데 이런 보장성보험은 소득공제예요, 세액공제예요? 바로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27번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분류과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따로 계산하는 걸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퇴직, 양도 중에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은 퇴직과 양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뭐는 금융소득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금융소득 골라볼까요? 이자, 배당이 금융소득이 되는 겁니다. 연간 합계액이 우리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얼마? 2천만 원까지 해서 무슨 과세? 분리과세합니다. 앞에 우리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였잖아요. 선생님 저는 분류과세와 분리과세가 헷갈린다 할 수 있는데 분류과세는 금액에 대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분리과세는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하냐 분리과세하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고 물어보면 그거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은 1,500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 계산식은 우리 흔히 사람들이 과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총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곱하는 걸 우리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몇 월까지? 5월까지. 우리 종소세 신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과세 표준이 8,800을 초과하고 1억 5천 이하인 경우에는 몇 프로를 적용할까요? 3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요건은 몇 세 이후에 수령해야 될까요? 바로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되고 몇 년 경과 후 수령한다? 5년 경과 후 수령한다. 그리고 받을 때 분리과세로 받을 때 70세, 55세 이후부터 수령하니까 55세부터 70세까지는 몇 프로를 적용받는다? 5%를 적용받고 70세부터 80세까지는 4%, 그리고 80세 이상은 3%를 적용받는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종신계약에 따라 받게 되면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4%를 적용받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연금 외의 형태, 즉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은 무슨 소득으로 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때는 연금 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봐서 전체 금액의 15%를 과세한다. 지금 외울 숫자가 꽤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그냥 외워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30번 보험설계사 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란 게 있는데요. 그냥 간이가세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이해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신규 설계사 그리고 수익 금액이 7,500 미만인 설계사를 우리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오답 보기로 이직한 설계사도 맞다라고 돼 있지만 안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받게 될 때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게 몇 프로냐 물어보면 3%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되고, 회사는 이렇게 미리 공제한 3%를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우리는 기납부세액이라 부를 거고요. 그리고 설계사는 그러면 원래 소득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냐라고 할 때 보통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비를 빼고, 즉 경비를 공제하고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설계사는 경비라는 개념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사는 사업소득 수익금액에 경비를 공제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소득률을 정해진 율이 있거든요. 그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김토리쌤, 생명보험 관련 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표준약관과 가장 짝꿍이 잘 맞는 건 두 개 중에 상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법을 물어볼 때 상법이 답이 되는 게 몇 개 없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상법이 답이 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표준 약관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때는 짝지가 상법이야.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토대로 계약자의 권리를 더 확대할까요? 축소할까요? 확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또 보험업법 원래 하시던 대로 보험업법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서 정한 생명보험 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생님, 보험금이 답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논리상 맞지 않을까요? 지급도 논리상 맞지 않을까요?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법상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서 치시면 되는 거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험업법에서 정한 생명보험 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수수하는 것을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겁니다. 이 단어를 그냥 치시면 되는 거예요. 32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비교.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 재산상의 손해. 우리 손해보험이니까 손해인데 우리는 생명보험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아니고 사람의 생사가 맞는 말이겠죠. 를 보장 대상으로 하며 실손이란 단어가 실제 손해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손은 아니고 우리는 뭘로 정액을 주된 보상 원칙으로 하되 우리는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의 보험기간 동안 확정이 아닌 종신으로 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33번 생명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이라고 볼게요. 무슨 계약성, 무슨 계약성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와 계약성 단어를 짝지를 맞추는 연습을 할 거예요. 대가성 재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유상계약성이 맞는 말이고요. 우연한 사고가 나오면 사행계약성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형식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불자를 써서 분료식 계약성, 그리고 약관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때는 우리는 부합 계약성을 찍어 줄 거고, 이런 부합 계약성을 약관을 전체로 오케이 하는 거야, 부분을 수정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약관을 전체로 동의하거나 거절만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34번 상품 개발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개발할 때는 기초 서류가 있거든요. 이 기초 서류를 이 중에서 우리가 골라 볼 건데, 기초 서류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끝 단어가 방법서랑 약관으로 끝나는 게 기초 서류라고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판매 전에 신고해야 돼요, 후에 신고해야 돼요? 전에 신고해서 어디다 신고? 허가, 인가 신고는 언제나 금융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품은 신고하여야 한다 하시면 됩니다. 특약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도성 특약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장을 추가하는 특약이 아닌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특약으로서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없다. 그냥 그 상품에 있는 기능의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공부할 때 기본 강의에서 우, 선, 연, 장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도성 특약이 나오면 편의를 위한 특약이다. 보험료 추가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대표적 특약 종류로는 우, 선, 연, 장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볼게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했냐를 물어볼 때는 보험가입 주 목적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무슨 시 지급받는 보험금의 합계액이라고 나오는데 보장성도 상관없고 저축성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물어보면 생존시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장성이 돼도 생존시, 저축성이 돼도 생존시 지급받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보장성, 만약에 문제에서 초과하는 보험이라고 하면 그때는 저축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보장성 상품으로는 종신이나 정기
연금이나 교육 중에 바로 종신이나 정기가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생존보험과 사망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아까 우리 보장성과 저축성을 이야기할 때는 주 목적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존이냐 사망이냐를 분류할 때는 보험 사고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생존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과 연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축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변액이라든지 이런 단어의 함정인 거야. 그냥 우리 연금을 고르라는 문제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망보험 대표 상품으로는 이때는 종신을 고르라는 이야기라서 종신, 그리고 정기도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앞에 변액, 유니버셜 이런 게 있다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변액이니까 뭐 투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신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기까지 골라주시면 되고, 확정급여형 퇴직 이름이 길죠? 결국 얘는 뭐예요? 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금리 확정형, 금리 연동형, 실적 배당형, 자산 연계형 이렇게 하는 거는 뭐에 따라 분류했냐라고 하면 보험금 지급 여부냐, 이자 적립 방식이냐. 당연히 이때는 이자 적립 방식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하면 되고, 그나마 출제 빈도가 높은 건 4개 중에 자산 연계형이 있는데, 이런 자산 연계형은 최저 보증 이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1에서 2%의 최저 보증 이율이 있고, 변액 상품에 비해서는 안전하고 일반 금리 상품에 비해서는 수익성을 추구한다. 즉 가운데쯤의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런 애들에 비해서는 수익을 가져가고 요런 애에 비해서는 안전하다. 가운데쯤에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시점의 갱신 여부는 누가 결정할까요? 가입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회사는 단순하게 안내를 해주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한다? 가입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이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이때는 그냥 말을 생략했지만 다 주계약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가 맞는 이야기예요. 종신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신보험은 죽어서 돈 받는 보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해해 보자는 거죠. 종신보험은 수익자가 죽어야 돼요? 피보험자가 죽어야 돼요? 피보험자가 죽어야 되는 거고, 언제든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정된 돈을 주는 거예요? 손해본 금액을 주는 거예요? 앞에서 했듯이 손해라는 거는 우리 생명보험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건에 갖다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우리 종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가 종신인데 언제가 만기 없어요. 그래서 만기한금이 없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유니버셜 보험 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니버셜은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니버셜 보험은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 기능이 가능하며 자금 이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계정 상품의 경우 무슨 보험금에다가 기본 보험금에다가 무슨 이유를 적용한다 할 때는 공시 이유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변액 상품으로는 설계할 수 있다.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자석처럼 툭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 안에 게 뭐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이름이 유니버셜 물음표 보험이 되는 거예요. 유니버셜 종신, 유니버셜 연금, 유니버셜 변액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냉장고 자석처럼 생각을 할게요. 장애인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애인 관련돼서 뭐 다 나와 있어요. 연금도 있고, 뭐 장애인 단체도 있고, 장애인 상해 다 있습니다. 장애인 암도 있고, 단 딱 하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실손 의료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현재는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다 있지만 뭐는 없다? 실손보험은 없고 이런 것들이 판매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연에 얼마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준다?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해준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받는 연금저축 하나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예요. 세제 적격 연금저축은 최소 납입 기간이 5년이고 55세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하고 가입 나이는 이렇게 뭐 19세, 15세 이렇게 함정을 주겠지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은 뭐 조세 특례 제한법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법이다. 그죠? 소득세법 나오는데 소득세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공제 방식은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를 받는다. 납입 한도는 연에 1,800만 원까지고 공제 가능 금액은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 세제 적격 연금 저축 또한 단골 출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단어들은 반드시 외워서 시험장 간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할게요. 44번 변액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뭐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자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변액보험은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자 여기서 금이잖아요. 변액보험은 내가 받을 돈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해약환급 금이 바뀐다. 여기 금인데 오탄데 료는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내는 게 바뀐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변액보험은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 금이 바뀌는 보험이고 뭐는 최저 보증한다라고 했는데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해 줍니다. 단 해약환급금은 최저 보증을 안 해줍니다. 요 보기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이 있냐 없냐? 없다. 사망보험금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판매하고 싶으면 별도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시험 합격자들만 판매가 가능하고 우리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주계약만 안 되는 거예요. 특약이라든지 최저 보증 금액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우리가 되지 않는 걸 물어봤을 때는 주계약, 만약에 문제에서 되는 걸 물어보면 특약이랑 최저 보증 금액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45번 퇴직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이름이 퇴직연금이라서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퇴직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만약에 연금 외의 형태로 받더라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소득으로 보는 게 맞아요? 퇴직소득이 맞아요.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도 퇴직소득이에요. 앞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연금소득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고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받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애는 연금이 아닌 걸로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그냥 퇴직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조금 난이도 있고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확실히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거를 급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이라고 외우면 시험장 가서 또 헷갈립니다. 그렇게 외우지 말고 무슨 형? 급여형과 기여형 중에 사전에 확정되는 건 급여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해요. 전 사업장 다 돼요. 바로 1인 이상 사업장도 되는 전 사업장이 확대 적용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예, 46번 제3보험 관련 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상해, 질병, 간병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제3보험이라고 하고 이 세 개가 모두 있어야 제3보험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건데 상법과 보험업법이 있으면은 자 상법에는 상해가 있어요. 보험업법에도 상해가 있어요. 상법에는 질병이 있어요. 보험업법에도 질병이 있어요. 근데 상법에는 간병이 없어요. 근데 보험업법에는 간병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법에는 재산보험이 없어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냐?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거다. 요렇게 먼저 학습을 하시고 내용을 볼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땡땡 법에는 삼보험 상품 중에 뭐가 있지 않음으로 했으니까 우리 아까 상법이 뭐가 없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뭐가 없었어요? 간병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없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상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법에는 재산보험이 없다? 상법에는 재산보험이 없다라고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법에 있냐? 무슨 법에서 정의하고 있냐? 바로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고, 몇 년도부터 정의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 정의하고 있다. 지금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틀리고 헷갈리는 문제니까 지금 이거 앞에서 제가 필기했던 거 있잖아요. 화면 다시 돌아가서 그 필기까지 기억하시고 문제 꼭 숙지하도록 할게요. 삼보험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험은 주계약의 사망, 우리 삼보험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사망이 안 돼. 이 생각 꼭 하셔야 돼. 그리고 사망을 할 수 없다는데 재해 사망은 넣어줍니다. 무슨 사망을 못 넣는다는 말이냐면 질병 사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병 사망은 주계약이 안 되니까 무슨 약으로 설계해라? 특약으로 설계를 하시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설계하는 특약에 대해서는 기간과 가입 금액의 제한이 없으나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사망특약은 몇 세 몇 억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시험에 내는 거죠. 그래서 몇 세까지? 80세까지, 몇 억까지? 2억까지로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이거는 어떤 물건을 가입할 때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하냐 이 소리예요. 그냥 물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물건. 우리 시험에는 언제나 예시가 자동차로 나옵니다. 이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그래서 피보험이익은 생명에 있는 거예요? 손해에 있는 거예요? 물건이잖아. 그죠?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손해의 필수적인 요소다. 생명에는 없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동차가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땡땡땡 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피보험 이익은 이런 물건을 자동차를 가입할 때 자동차 가격이 사고 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자동차 금액은 뭐 마음의 상처 하트 5개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전으로 산정해야 가능하고 사고 시 이런 자동차의 가액을 최대 한도로 하여 책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 문제 나오면은 생명에 있다 없다? 없다. 손해에 있다. 그 다음에 사고 전에 확정된다. 금전으로 산정 가능해야 된다. 그 금액을 제대로 보상한다.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며 가입 나이는 나이 제한 없다는 말을 1세, 사람 다 된다 이 말을 1세로 적을 거예요. 그리고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면은 뭘 준다? 우리 삼보험에는 그냥 사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주계약에. 그래서 사망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냥 계약자 적립액이 세트 메뉴입니다. 주계약에 사망이 안 돼. 그래서 특약으로 가입하세요. 근데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뭘 줄까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라고 했는데 몇 등급 몇 단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5 아니면 3인데 이게 또 순서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외울게요. 몇 등급? 5등급, 3단계. 상해는 직업에 따라서 분류하고 나이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같은 보험료 또는 유사한 보험료를 적용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단일률 또는 분단율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파트에서 키워드는 직종, 그리고 단일률, 분단율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좀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직업별 위험 및 직업 변경 시 통지 의무라고 했는데 자 아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상법이 답이 되는 게 잘 없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요거예요. 우리 직업이 바뀔 때 알려줘야 되는 거를 상법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상법에 따라 직업 변경 시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그 사실을 안 알렸다. 그러면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내가 다음 주에 알려야지 라고 안 알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바뀐 직업과 무관한 뭐 취미 활동 또는 청소를 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변경된 직업과 무관하게 일어난 사고는 내가 서로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가 아닌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다. 51번 상해보험의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를 우리 피할 수 없다 또는 급박하다 나오면 급격성을 골라주시는 거고,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았다 이런 단어면 우연성 골라주시면 되고, 이런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우리 보험은 원인을 보냐 결과를 보냐 헷갈릴 수 있는데 원인에 따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이어서 보면은 상해와 보장 내용 보시면 원인이 상해고 결과가 질병이면 아까 원인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뭐였어요? 상해였잖아요. 그럼 상해에서 보상이 되는 거고, 이런 상해는 외관상 뚜렷한 상처 자국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배에 실금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보상이 됩니다.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상해보다 보상 범위가 더 어떤 넓은 재해라는 단어로 보장을 하고 있다. 질병보험의 가입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가입 나이는 제한이 있다. 연령이 많아지면은 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 15세 이상부터 통상적으로 질병보험을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 거는 법으로 정했을까요? 회사의 자율일까요? 보험사의 자율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 보험도 질병보험의 한 종류잖아요. 근데 어린이 보험은 또 어린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 보면은 법으로 15세 이상부터 가입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보험은 사고 원인이 신체 내부에 있어야 돼요? 외부에 있어야 돼요? 외부에 있으면 그건 상해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질병이랑 짝꿍은 내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직업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 직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앞에서 했던 상해가 되고, 우리 질병보험은 나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보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안보험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무슨 고해감, 무슨 소해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고해감과 소해감의 기준은 뭐 한국표준질병기준표에서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별 자율일까요? 자율이니까 TV 광고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통일되어 있으면 광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율로 정한다. 그리고 전이율이 상당히 낮은 제자리암의 경우에는 일반 암보험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진 않고 10에서 2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입원 일수가 통상 우리 보험사가 120일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데, 동일한 암으로 2회 이상, 그러니까 퇴원했다 다시 입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암으로 2회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 각각 입원 일수를 계산해 주는 거야? 아니면 합쳐서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한 번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무한대가 돼 버리니까 이건 좀 너무 얍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암보험은 가입 후 며칠이 지난 후부터 보상해 주냐면 90일이 지난 후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직업이 바뀔 때 알려줘야 되는 게 상법이었는데 상법이 답이 되는 게 한 개 더 있네요. 여기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동일인이 다수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초과이익 금지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상품별로 뭐의 비율에 따라라고 나오는데, 보상 책임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걸 우리는 비례 보상한다라고 됩니다. 지금 이것도 시험에서 간간히 나올 때 우리가 틀리기 쉬운 문구들이거든요. 상법에 따라 책임에게 비례 보상한다.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서 문제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예전에 판매했던 거, 가입했던 거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흔히 4세대 실손이라고 부르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세대 실손은 주계약이 급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제 비율은 20%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특약은 비급여로서 공제 비율은 30%더 많이 떼게 됩니다. 그리고 입통은 급여, 비급여 각각 몇 천만 원, 5천만 원에 통원은 1한도가 회당 한도가 20만 원, 그래서 그냥 5,020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급여는 우리 통원 공제할 때 의원급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원은 10,000원, 그리고 상급 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비급여 경우에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만 원을 공제 후에 지급하게 된다. 이 항목도 외워주시면 좋겠죠. 어린이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주계약에는 사망이 안 돼. 그래서 무슨 약으로 사망을 드는 거예요? 특약으로 사망을 드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무슨 돈을 주냐고 하니까 계약자 적립액을 준다라고 했었거든요. 계약자 적립액. 자, 요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이고, 지금 어린이 보험은 여기서 한 개를 더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린이 보험은 어린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거고, 여기서도 사망이 되면 되는데,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망 시, 이때는 우리 일반적인 산보험은 사망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에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어린이 보험은 특별히 납입한 보험료와 계약자 적립액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해약한 금은 낄 자리가 지갑급이 안 돼요. 그래서 납입한 원금 그리고 쌓여있는 적립액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해약해야 해지되는 거잖아요. 그럼 짝꿍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계약이 소멸한다. 아시겠죠? 간병보험의 종류 및 보상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 중에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1등급 또는 2등급까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보험은 CDR 척도라고 치매 척도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3점 이상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민간 보험회사에서 파는 간병보험은 대부분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한데 거의 정액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간병보험의 가입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 이상 종신, 뭐게요? 종신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입 연령은 30세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 아까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65세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보험을 주고 그 보험이 뭐 60세, 6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 보험 만든 사람은 잘려야 됩니다. 65세 이후에 가입해서 뭐 언제 보험, 언제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입 가능 연령은 몇 세이다? 30세 이후이다. 그 다음에 면책기간, 보험회사가 책임져주지 않는 기간, 우리 아까 암보험은 90일 있었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도 90일이 되고, 중증 치매 상태는 2년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한 경우는 또는 경우도 면책기간이, 이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 자체가 어떤 고객이 그걸 악용할까봐 두는 거예요. 미리 이걸 충분히 예상하고 이런 상태에 걸릴까봐 이런 면책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재해라는 건 우연급격 외래로 갑자기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얍삽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안 된다, 즉 바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위험률 변동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상이한 경우, 즉 다른 경우에 보험기간 끝나고예요, 보험기간 중에요, 보험기간 중에. 끝나고는 뭐 죽었는데 언제 바꿉니까, 그지? 그 다음에 회사가 누구의 허가, 인가, 신고. 일단 허가, 인가, 신고 나오면 우리는 금융위원회를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얻어 위험률을 조정한 제도로서 이름처럼 위험률 무슨 제도? 변동 제도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처음엔 설명 없이 그냥 탁탁탁탁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고 이래서 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다 보셨잖아요. 다시 돌려서 처음에 이제 제 해설 없이 그냥 스페이스바 눌려가면서 해설 없이 자기가 맞춰보는 거예요. 끝까지. 아시겠죠? 그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보면서 다 맞춰진다. 요 정도 되면은 시험 합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 기본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요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위에 있는 재생 목록에 기본 강의들과 문제들, 예시된 문제들을 한 번 더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긴 강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